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사시는 거 같으니까 그렇죠. 들쑥날쑥의 종이랑 이런 거. 아, 이 전자식은 정말 힘들어. 시기에 야, 이거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예, 뭐 이렇게 한꺼번에 펼쳐놓고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정말. 이거 도대체 몇 건이 되는 겁니까? 예, 원래 임원경제는 113건인데요. 네. 예, 여기 규장각에서는 저기 위선지 2건이 빠져 있어가지고 111건만 소장되어 있습니다. 임원경제지는 임원이라는 말과 경제라는 말 그리고 지라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원이라는 말은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시골. 수풀림자의 동산원인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서울 같은 도회지가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논밭이 있고 한 그런 시골이라는 뜻이고, 경제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한 산물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요즘 말하는 경제학이라는 것보다 훨씬 넓은 그런 범위의 말이고, 지라는 말은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시골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 지식을 기록해 놓은 책, 그 임원 경제지라고 하고, 그리고 16개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임원 16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람 살아가는데 먹을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16개 분야 중에서 9개 분야가 먹을 거와 관련됩니다. 그 중에 이제 3개 분야는 먼저 원재료를 생산을 해야 되죠. 농사입니다. 3개 분야는. 또 하나는 동물입니다. 가축, 그리고 짐승, 들짐승, 그리고
해물도 필요하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양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치료할 때 쓰는 약이라든지 이게 모두 다 음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정조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정조지는 원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가공하는 거죠. 음식을 조리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정조지 하나만 가지고서도 조선 최대의 음식 백과사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조지는 약 240권이 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책들을 이 저자 서유구가 충분히 다 탐독을 하고 나름의 분류를 해서 쓴 책이에요. 또 그 출처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러하다 내지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 이러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까지 붙이고 있는 게 이 정조지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정착되었던 음식 문화, 그리고 이제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나 또는 중국의 이런 음식 문화와의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함축하고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식생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조지를 공부할 때 굉장히 몇 년을 고민했던 게 가수절화였어요. 밀가루랑 사탕이랑 계란을 넣고 섞은 다음에 노구에서 굽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구가 요즘으로 치면 한 2인용 내지는 1인용 정도 할 수 있는 녹그릇 밥솥이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구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그게 카스테라가 가수절화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거의 그 참고 문헌이 외법이라고 하는 일본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몇 년이 지나서야 이게 카스테라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제 알았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랍의 그 음식들이 있는데, 회해 헤라시라든지 아니면 회해 권전병이라고 하는 이런 중동 지방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장가게에다가 과거 급제자, 문과 급제자를 대상으로 이제 일부 인재를 선발해서 국왕이 어떤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적인 내용들을 이제 맡겨서 담당하게 하고, 통치 이념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서 또 국왕의 편으로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 초계 문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의 주류의 학문은 성리학이었고요. 그 중에 또 일부가 양명학을 했는데 이 집안은 상수학이라는 아주 특이한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남과는 좀 다른 지역적 학풍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늘과 땅의 그 운행을 그러니까 도면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학문 영역으로 보면 천문학, 수학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집안은 서양 학문을 비롯한 그 실학에 개방적으로 대처를 했고 조선의 그 성리학에서 벗어난 특이한 학문 영역을 가졌고 자연과학적 이런 영역의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그집 가세요. 속도 붙여서. 예, 지금 금능리를 봐야 되는데요. 장단 금능리가 예, 저쪽입니다. 저쪽. 예, 장단 금능리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막혀서 아예 갈 수가 없는데 저쪽에 묘향이 있어요. 그래서 3대 묘들도 다 저기에 모여 있고 서여구 집안의 사람들이 다 묘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살벌하게 이렇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200년 전은 남과 북이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리고 개성하고 여기 장단하고 바로 인접 지역이라서 아주 평화롭고 중국에 있는 고급 문물들이 계속 개성을 통해서 유통되었던 과정에 있는 마을입니다. 보통 조선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선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직접 손수하셔가지고 어머님을 봉양하고 또 주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살폈고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독하고 직접 음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 집안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식물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이제 뭐 고구마나 마늘 이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 종자가 맺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콩이나 뭐 보리, 벼 이런 것처럼 이제 종자가 잘 맺히는 자원이 있는데, 그런 종자가 잘 맺히고 잘 말려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보존하는데, 종수로 하면은 1553종이고 자원 수는 22만 자원 정도 됩니다. 밥이라고 하는 거는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쌀도 생산이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쌀을 도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이후여야 밥이라고 하는 형태로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가공하는 도정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도정한 쌀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솥이 만들어진 다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철기 시대 이후에서부터 밥이라고 하는 형태로 짓지 않았나.
야, 이게 되게 보기 힘든 건데 노구솥이잖아요, 이게. 예, 노구솥 보기 힘들죠. 노구솥은요, 노쇠와 구리로 만들었어요. 비름나물은 주로 여름에 6월, 7월, 이제 8월에 네네. 우리가 다니는 그 길바닥에 보면 흔히 자라고 있거든요. 네. 민간에서는 뭐 소변이 안 나오거나 네네. 예, 악성 종창이 있거나 뭐 피부에 이제 염증이 있을 때 요 오행초 즉 비름나물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떠세요? 이게 그 질감 자체는 네. 조금 약간 고사리 같기도 한데 예, 고사리랑 약간 근대 사이에 그런 질감이 나는 것 같고 예, 간장 좀 넣어가지고 예. 기름 되게 맛있겠다 싶은 맛이에요. 예. 가장 대표적인 맛이 아마 신맛이 네네.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단맛도 있고 복합적인 맛이긴 한데 아마 이 신맛 때문에 보존성을 높여주지 않나 싶어서 의외로 식감도 부드럽고 맛이 거역스럽지 않아서 여기다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이렇게 양념장을 해서 비벼 네.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식으로도 거부감 없이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반도반. 예, 이게 반도반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솔직히 반도반은 처음 봤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먹는 것도 몰랐거든요. 예. 예. 반도반은 특이하게 예, 밥 속에 과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복숭아가 들어간 건 아마 처음 드셔보시는 것 같네요. 복숭아 밥이네요. 예. 근데 네. 이 예. 맛이 향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 솔직히 밥에 이제 씹어서 나는 그런 단맛하고는 예. 조금 향이 되게 많이 우러나니까 예. 그래서 좀 저는 솔직히 되게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신맛도 있고 향도 있고 네네. 그 신맛과 단맛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밥이라고 생각이 돼서 옛날에 이제 소화력이 약하신 노인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 향을 살려서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향도 음미하고 이제 그렇죠. 약간 풍류를 하는 그렇죠. 그런 예, 느낌에서는 멋스러운 먹기 되게 밥이어서. 좋은 예, 밥인 것 예. 같아요.
또 도행병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처음에 아 이것도 뭐 여름이나 아니면 꽃놀이 할 때 그때 먹는 그런 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 겨울에 드시던 떡이라고 해서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이 도행병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름에 나는 식재를 겨울에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보존성을 높일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께서 겨울에 복숭아와 살구의 향을 그 느낀다는 그런 아주 독특한 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따뜻한 어떤 사랑방 같은 데서 즐겼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멋있는 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치가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진짜 예, 그렇죠. 향이 너무 좋네요. 예. 요즘 먹는 배추는 결구 배추예요. 이 결구 배추는 한반도에서 재배가 된 건 1910년 이후에나 이제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담는다라고 하면 가지 또는 오이, 순무 이런 재료들이 주요한 이제 김치의 재료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됐었죠. 과거에는 소금이나 또는 술찌개미나 또는 소금에 술찌개미를 섞거나 이런 데다가 이제 절일 채소를 푹 절였다가 그거를 먹는 이제 이런 장아찌 형태의 이제 이런 김치들이었죠.
신설로의 음식 이름은 열구자탕이에요. 그래서 기쁠 열자에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다라고 해서 열구자탕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입니다. 그래서 1720년경에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는 소문사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중국의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열구자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조선에 유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다 들어가서 즉석에서 끓여지는 이런 이벤트까지 할 수 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일반적인 뭐 열구자탕이랑은 조금 틀린 맛이거든요. 예, 정조지에서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열구자탕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그 두드러진 특징이 향신료에 사용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마늘을 많이 쓰는데 그 서유구 선생님 시대에는 마늘을 쓰지 않았고요. 향신료로서 세 가지를 주로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게 생강, 후추, 천초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네네. 열구자탕 속에도 세 가지의 향신료가 들어가서 아마 좀 매우면서도 뒤에 좀 깔끔하고 상쾌한 맛이 느껴지실 네네.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꺼라고 하죠. 예. 요즘에도 이제 가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변형된 모양의 이렇게 반쯤 나뉘어져서 태극 모양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에는 매운 국물, 한쪽에는 맵지 않은 국물에 이렇게 전골식으로 먹는 이제 이런 형태로 요즘에는 변화됐죠. 네. 비슷한 형태로 태국에 가도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약산춘입니다. 이 약산춘은 임은 16지라고 하는 260여 가지 술이 나와요.
아니 그 여러 가지 술들 가운데 유독 이 약산춘에 대해서 특별하게 필기를 하셨는데 서유기 선생의 윗대 조상 때서부터 가양주로 자리 잡아서 내려왔던 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그런 애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옛날 방법 그대로 복원한 술인데 약간의 감미도 있지만은 술이 꽤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예, 이게 백화주입니다. 꽃 100가지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정적인 숫자 100이 아니라 많은 가지수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맞겠죠. 국화라든가 진달래, 복숭아, 살구꽃, 또 심지어 탱자나무꽃, 냉이꽃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얻어서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꽃이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채집해 와서 바로 마무리해서 건조시키고 씻고 봉투에 담고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난하게 많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부드러운 맛이. 예. 단맛. 예. 예.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드라이해지면 과음을 하기 십상이죠. 예, 술이 좋다고 하면 욕심껏 더 드시고 싶어 하는데 단맛을 남겨놓으면 한 자리에서 많이 못 드세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거죠. 지초, 자초, 지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원명은 지초고요. 이게 이제 사용돼서 만들어진 술이 이 붉은색을 띤 감홍로라고 하는 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들이 조선을 통치하려면 통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을 벌어들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내부 사정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선사에서는 어느 집이든 빈부귀천 없이 술을 빚어 마신다고 하는 거고 모든 의식에 술이 빠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양주를 금지시키고 양주장을 만들어서 양주에서 술을 사서 마시게 하고 거기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월을 조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Have you made by your palm? Miękkie. Minky. By your minky. Like grappa. Grappa. It tastes like Italian vodka. A bit like grappa. Very good. Taka jak grappa, masz rację. Very good. So like mas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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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da. Give me a Na time. zdrowie. Na zdrowie. Na zdrowie. But this is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술자리를 갖는 걸 보면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을 하고 서로 품맛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이런 문화로서 음주 문화를 향유를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술을 빚었던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나 정신이나 이걸 좀 다시 배우고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좀 자주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9월) 초에 심었으니까 그나마 낫죠. 근데 확실히 얘는 여전히 작아요. 그쵸? 그때 우리 심을 때 배추 어때요? 좋아요. 배추 속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벌레도 하나도 없어요. 약 한 번도 안 쳤는데. 노란하니 맛있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래도 안쪽은 괜찮은 것 같죠? 안쪽은 좀 쟤는요? 제 끝에 있는 애는? 이 걔는 제일 실하죠,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이쪽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배추밭은 그 조선 후기 실학자셨던 그 풍석 서유구 선생이 집필하셨던 임원경제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구종법으로 재배한 배추밭이죠. 구종법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구종법은 일단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식재를 심는 거예요. 지름이 이제 34cm 정도 되고요. 구덩이 안으로 식재를 심다 보니 물이 들어가면 물이 이제 차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종법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밭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밭 높이를 높였고 마사토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배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안에 식재를 심어도 물을 줘도 배수가 좀 더 용이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배추밭이에요. 아, 이 밭은 그 임원경제지에서 나온 그 견종법으로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 만든 밭이에요. 파종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랑이 아닌 그 두둑에 씨앗을 파종을 하는데 그 견종법은 두둑이 아닌 고랑에 파종을 해서 좀 더 그 수확량을 좀 더 높게 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조금 더 덜 들게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만든 농법이죠. 거짐. 가운데만 살짝살짝 좀 곡괭이로 해서 하면 맞을 것 같아요.